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같은 경우에 되게 괜찮았어요. 우리 국장이 없었던 금요일 날 좀 괜찮게 움직였었고요. 금요일 날 이제 PC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PC에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방향성을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얼만큼 더 갈 거냐, PC가 나왔으니까 PC를 보고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거나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열어보면은 제가 그 다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위치는 우선 단기적으로 여기는 저항이 좀 강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죠. 그 전에도 고점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 전에도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런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미증시가 바로 안 튀고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얼마만큼 가느냐라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 보여요. 12,600 정도. 12,600이면은 얼추 여기서 한 3, 4%더 되는 것 같죠? 자, 앞전에 이렇게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은 위치예요. 자, 그리고 이전에 저점으로 지지를 받았던 이런 위치 12,600포인트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거는 의미 있는 자리는 13,000포인트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600에서 13,000까지 얼만큼 더 움직여주는지, 그리고 4월달은 실적 시즌이죠. 아무래도 4월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도 올라가려면은 이제 더 이상 탄력을 받으려면 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적들이 만약에 1분기에 뭐 그냥 그럴 것 같아였는데 1분기 실적이 컨센을 넘어선다던가, 아니면은 향후 가이던스가 되게 잘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와준다라면은 충분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모습 좀 보였던 것 같고, 자, 국장 먼저 또 봐야죠. 국장도 봐야죠. 국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박스권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 고점 작용한 요 자리에서 지금 또 고점을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금요일 날 이제 미증시가 올랐으니까 월요일 날 이제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해야 합니다. 자, 보긴 하는데 그래 봐야 2,500포인트라는 거예요. 2,500포인트를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요 정도만 우선 보시면 돼요. 뭐 아침에 이제 갭이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월요일 같은 장은 갭 뜨면은 보통 눌러지면서 이제 음봉 마감을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될지, 그러면서 다시 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마감이 될지, 그때 이제 또 미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그때는 이제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당장은 돌파보다는 돌파했다가 바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박스권 안으로.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증시가 더 좋아져가지고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딱 여기 2,600포인트예요. 자, 2,600포인트가 앞전에 지지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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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지지받았죠. 뭐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지지받다가 여기 갭 떠가지고 무너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갭으로 무너진 자리가 2,600포인트다.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고, 굳이 조금 덜 간다고 보면은 2,550이에요. 자, 갭으로 무너진 이런 자리, 그리고 앞전의 지지 자리, 그리고 여기 고점 자리 2,550인데 2,550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2,500을 시원하게 돌파만 하는 순간에는 2,550 정도는 금방 돌파해서 2,600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박스권이 또 생겼다. 이렇게 100단위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600까지 이제 열어두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그 전에 만약에 좀 더 생각을 한다면 2,550이 있긴 한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 정도 되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괜찮게 늘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자금이 늘고 있습니다. 뭐 신용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고객 예치금도 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금융권, 그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 맡기신 분들이 예금 이자가 지금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뭐 옛날에 한때는 막 5%다, 6%다, 7%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좀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여기는 지금 2차 전지로 좀 움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표 자체가 좀 왜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좀 안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만큼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좀 볼게요. 자, 지난주 중요하게 봤었던 게 PCE였잖아요. 결국은 PC인데, 원래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는
자, YOY로 5.1%를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5%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MOM으로 보더라도 0.4%를 예상했는데 0.3%가 나오면서 와 이거는 확실히 이제 기울기가 꺾이는구나. 연준에서 보는 게 CPI보다는 PCE를 많이 봅니다. 연준이 PCE를 더 많이 보는데 이 PCE를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파월이 연설했을 때도 추가 데이터를 좀 보자. 근데 이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나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지난주에 이제 봐야 될 게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는 그 외에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그 연설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근데 그분들이 긴축적인 쪽으로 방향을 갖다가 연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런 연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움직였다.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번 시장에서는. 그리고 금요일 날 확실하게 방향을 돌려준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좀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역시나 양호할 것 같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도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PC 둔화가 되면서 미 증시가 일제히 이제 급등을 했다. 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 최고의 분기였다. 정말 많이 올랐죠. 코스닥도 비슷해요.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더 올랐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국장에 지금 시장이 좀 돌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안 따라오고 우리만 가면 좀 이상한 건데 나스닥도 최고의 분기로 상승률을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안 좋은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거냐는 거죠. 자 안 좋은 쪽을 굳이 생각하자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요거 하나를 지금 잊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을 했잖아요. 요게 파산하면서 그 뒤에 따라온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따라왔었던 게 UBS가 인수했었던 자 이슈가 터졌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 쪽 은행 쪽 이슈가 좀 잠깐 나오긴 했었죠.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이치뱅크부터 해가지고. 자, 있었는데 그게 좀 조용해졌어요, 지금. 그리고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주 정도는 이 금융권 파산 얘기가 없어지면은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조용해질 거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실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무리 포모가 온다고 하더라도 자 어느 정도 위에서는 뭔가 하나 터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 드리는 말씀은 막 깊이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요런 이슈가 있다 정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금융권 리스크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자,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빌딩이라 보시면 돼요. 상업용은. 자, 빌딩 같은 경우에 빌딩을 하나 누군가가 투자를 해요. 근데 대부분 50에서 막 70%가 이제 대출인 거죠. 자, 대출로 이제 일으키면서 이 빌딩을 갖다 구매를 하고 자, 그러면은 대출 이자가 예전에 금리가 쌌을 때는 예를 들어 100억의 이자가 나왔어요. 이자가. 자, 대출 이자가 100억이 나왔어요. 근데 임대료가 나오는 게 200억인 거예요. 자, 이때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적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료를 메꾼 다음에 나머지를 내가 차익을 먹으면 됐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100억이 나오던 게 자, 이자가 금리가 더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지금 예를 들어 200억이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은 200억 나오는 걸 갖다가 임대료로 딱 메꾸면은 내 거 남는 건 없지만 어쨌든 버틸만 해. 요 정도였어요. 자, 근데 이 200억에서 공실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코로나 지나면서 공실이 좀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자, 200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 180억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이거 20억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빌딩을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빌딩의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임대료도 역시나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계속 가면서 이걸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청산당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청산당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 빌딩 같은 경우 청산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디선가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빌딩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이 이 빌딩을 갖다 팔더라도 이 대출금을 메꾼 다음에 부족하네.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 그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맨하튼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5곳 중에 뭐 한 곳은 공실이다. 뭐 이거 이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뭐 펀드 환매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이 펀드 환매가 뭐냐면 리츠 상품인데 리츠 상품에 넣었던 걸 갖다가 이제 펀드를 갖다가 이제 환매를 하려고 하니까 연기가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기 이쪽도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뭐 7,282조다. 만약에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이 만약에 다 확 떨어지잖아요. 빌딩 값어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 빌딩을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게 빌딩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청산해도 얼마 못 갚는 거죠. 결국은 은행이 그걸 갖다 손실로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은행이 망할 수 있다. 요런 얘기가 좀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은 진짜 이쪽이 위험한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리츠 상품 쪽에서 지금 웬만해서는 외국인 기관들도 전부 다 발을 빼요. 지금 펀드 같은 경우에도 환매 요청을 되게 하는데 돈을 안 준다고 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지금 리츠 상품에서 전부 다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 리츠 상품이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임대료가 올랐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빌딩 하나에서 임대료가 막 나와요. 그걸 갖다가 상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상품 나왔을 때 막 임대료 대출금 갖고 임대료 했을 때 남은 수익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이 남았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거 상품으로 돼 있으니까 뭐 한 10억 정도를 갖다 얘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받듯이 리츠 상품에서 배당을 받는 그런 상품인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수익률도 뭐 미국 투자 리츠 같은 경우에 ETF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가 되고 있다. 자, 결국은 돈의 움직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쪽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터질 거냐? 이게 빌딩들이 전부 다 터져가지고 이 돈이 전부 다 은행으로 가서 금융권 파산을 만들 거냐 요건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PC가 잘 나왔죠. 이번 주는 전 괜찮을 거라고 봐요. 분위기도 되게 좋을 거고. 우선은 PC가 나오면서 방향성 확실히 돌려줬고, 그 방향성 국장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넘어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거는 패드와치예요. 패드와치에서 지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파월을 믿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계속 말만 하면은 지금 계속 말을 바꿔왔죠. 여러 번 바꿔왔었고, 옐런 같은 경우도 말 바꾸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준 쪽 사람들의 그 발언 자체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시장이 시장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패드와치를 더 자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시장에서 뭐 채권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베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 돈 가지고 베팅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럴 것 같다라고 하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5월 달 거거든요. 자, 5월 달에 이제 FOMC가 열리죠. 자, 이쪽이 51%예요. 자, 요거는 25bp 올리겠다는 거예요. 25bp 올린다. 이거 0% 동결이다예요. 결국은 5월 달 동결 가능성이 아직도 높아요. 자, 그럼 6월 볼게요. 자, 6월 같은 경우도 동결이 높은데 오히려 인하하겠다는 곳이 한 2% 정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확률이. 자, 7월 달 볼게요. 7월 같은 경우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뭐 계속 동결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전히. 하지만 25bp를 갖다가 내릴 가능성이 23%로 더 높아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내일 가면 또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자, 9월 볼게요. 9월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해요. 25bp를 갖다가 내린다는 쪽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결국은 올해 안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7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제가 계속 지난주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는 건 7월이거든요. 7월부터 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선은 동결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25bp 더 못 올린다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 결국은 5월, 6월은 동결로 갈 거예요. 동결로 가면서 뭐 이제 아무래도 뭐 파월 연설에선 그런 거 나오겠죠. 좀 강한 어조로 좀 말을 할 거고. 자,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이제 좀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11월 볼게요. 11월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까 전에 봤듯이 지금 25bp를 갖다 내릴 확률이 더 높지만, 자, 50bp 확률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75bp 확률이에요. 자, 굉장히 많이 내리죠. 자, 12월로 보게 되면은 12월 같은 경우에는 50bp를 갖다가 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 안에 0.5% 금리 인하를 무조건 단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 그리고 좀 더 세게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0bp예요. 1%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률이 조금 높아져 있어요. 이 정도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 뒤로 가면은 점점 더 내려오거든요.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 자, 어쨌든 당장 중요한 거는 5월에 이제 금리 동결이에요. 자, 근데 동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하는 그 순간, 인하를 했을 때 뭐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하를 뭐 어차피 당장 할 건 아니거든요. 빨라봐야 제가 봤을 때 진짜 빠르면 7월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좀 더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금리를 인하할 때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인플레가 잡혀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금융권 리스크니 뭐 다른 것들을 막 침체로 가가지고 뭐 모든 데이터 다른 지표들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거는 사실상 주식시장에선 좋지 않아요. 인플레가 잘 잡히면서 연착륙하면서 이게 잘 잡혔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잘 움직이면서 금리를 인하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뭐 금융권이 뭐 파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뭐 다른 것들 때문에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지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침체로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하의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어차피 7월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진짜 빨라야 7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FOMC에서는 5월, 6월은 무조건 동결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때 가면서 좀 다른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 왜 이걸 인하를 하는지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분위기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중국 분위기를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PMI가 나왔죠. 우선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리오프닝을 하니까 서비스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가 되게 올라갔다, 상승을 했다. 이거는 다시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는 중국의 그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교통량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전부 다 괜찮게 다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거래량도 그렇고 다 괜찮아요. 여기도. 양호하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월 대비해서 0.7% 하락을 했긴 했지만, 제조업은 어쨌든 간에 올라오는 추이였어요. 올라오는 추이에서 잠깐 쉬어가는 요 정도의 분위기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양호하다. 중국 쪽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크라 쪽을 볼게요. 자, 우크라 쪽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이제 러시아 이제 방러했을 때, 자, 그때 이제 우크라를 만나나 싶었는데 별게 없었죠. 자, 근데 젤렌스키가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에 시진핑을 초청을 하겠다, 대화할 준비가 됐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진짜로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끝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진핑이 뭐 언제 간다 이런 내용들은 딱히 안 보이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다음 주 좀 팔로우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U 수장이랑 그리고 마크롱이, 자, 두 명이 이제 6일날 중국에서 시진핑하고 이제 3자 회담을 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대러 정책, 자, 러시아에 대한 정책, 그리고 뭐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 자, 이러면서 진짜로 중국이 중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려고 하거든요. 자, 왜 EU나 프랑스나 그리고 사우디나 웬만한 나라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다 지금 중국한테 이제 손을 대고 있어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 굉장히 미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계산기를 때려 보니까 그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미국이랑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하나 나오는 게, 자, 미중 간 이제 패권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 자, 시진핑이 이제 3년임 들어갔고 이제 패권 싸움 제대로 시작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한테만 피해 없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을 때 이거는 뭐 이제 나중 얘기니까. 자, 여기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시진핑이 우크라이나라고 이거 중재를 하는 쪽으로 막 발언이 좀 나온다 하면은 되게 또 분위기 좋아지겠죠. 세계적인 증시도. 자,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아니고 저거. 자, 그래가지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자, 이제 달러 패권이냐 중국 위안화 패권이냐 이건데, 브라질하고 지금, 자, 우리가 뭔가를 거래를 할 때 대부분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위안화로 거래를 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지금 미국이 되게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니 배터리니 아니면은 뭐 기술이니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니 이것저것으로 계속 때리면서 같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괜히 대만을 갖다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미국이. 자, 그래가지고, 자, 브라질하고 위안화 거래하는 이런 부분들, 자,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사우디도 미국을 안 좋아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을 하고 중국 입지가 더 확대되고, 사우디랑 거래할 때도 위안화로 지금 거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의 강세가 계속 보여지려고 해요. 자, 그리고 시진핑이 또 이제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는데, 여러 이제 유럽 쪽, 자, EU 쪽 이런 애들이랑 좀 만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이제 스페인 등과도 이제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자, 스페인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까는 이제 마크롱 이제 프랑스도 봤었고 EU 수장도 온다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미국에 맞서서 전략적으로 이제 자주성 견제와 그리고 디커플링,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 자, 그리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총리도 자 이제 만난다. 자, 이제 오늘이니까 뭐 이제 지난 건지 날짜가 언제지? 뉴스에 날짜가 없지 왜? 어제 만났나 오늘 만났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 어쨌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오늘의 중국은 과거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부 다 이제 중국에 손을 대는 모습이에요. 자, 그 얘기가 뭐냐? 자, 달러는 이제 어쩌면은 만약에 이게 통한다면은 정말로 이게 통한다. 전 세계가 중국의 위안화를 쓰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이라도 나타난다. 그러면 달러 하락, 자, 위안화 상승. 그러면은 자, 달러 인덱스는 하락, 달러 인덱스 결국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원 달러 하락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우리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안화 강세면은 결국 달러가 줄어든다. 근데 제가 위안화를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진 않아요. 그냥 평이한 모습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 만약에 위안화 강세를 보이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국내 이제 요걸 봤을 때 국내 환율을 보더라도 자, 좀 상승해가지고 1320원대까지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지금 1300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 지수를 봤을 때 달러의 가치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자, 요게 만약에 위안화가 좀 더 강세를 보인다 다음 주에 그러면 요거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10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1280원, 1260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좀 내려가면은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우리는 안정이 되거든요. 나쁘지 않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뭐 이거 어닝 쇼크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뭐 어닝 쇼크가 오긴 와요. 1분기가 진짜 쇼크로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닝 쇼크를 맞고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해가지고 가겠지만 근데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면은 어닝 쇼크를 맞고 또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어닝 쇼크 이후에 갔는데 인플레이션 좀 잡히고 그거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요렇게 가면은 어닝 쇼크가 이게 어쩌면 바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게 아니고 자, 1분기 실적 시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도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서 미친 듯이 더 올라가려면은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돼요. 분명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요구안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포머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거 강하게 돌파하고 꾸준히 짱짱짱짱 움직이려면은 결국은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에요. 얼마만큼 실적이 따라와 줬냐. 뭐 안 나올 거 알아요. 1분기 안 나올 거 아니까 컨센 자체가 낮게 나왔어요. 근데 그 컨센보다 더 하회를 하느냐 아니면 컨센 정도 맞춰 왔느냐. 그럼 컨센 정도만 맞춰 왔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조금 더 하회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요즘 분위기는 안 좋을 거 알았으니까 1분기는 하회를 조금 했다 치더라도 가이던스만 좋으면 돼요.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가이던스만 좋으면 그냥 올라가는 장세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마이크론 보듯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하회를 했어요. 하회를 했지만 자,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서 그거 뒤집어 엎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좀 강하게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결국은 그런 걸 봤을 때는 빅테크들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분기에 만약에 여기까지 올린다. 13,000까지 올리려면은 자, 여기까지 올리려면은 빅테크 실적과 가이던스 좀 괜찮게 나와준다면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국장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여기 움직이다가 한 번 정도는 2600까지도 한번 건드리는 모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국장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뭐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이런 애들 우선 1분기 얻어 터지겠죠. 1분기 얻어 터졌고 자, 이게 바닥이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떻게 나갈 거다. 지금 뭐 재고가 바닥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잘 뒤에 따라와 준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도 좀 내려오고 그리고 금리도 좀 괜찮게 좀 내려가려는 그런 분위기까지 보여지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게 뭐냐. 당연히 실적들은 꾸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뭐 일주일 만에 다 나오는 건 아니까. 자, 다음 주로 봤을 때는 큰 게 그냥 고용 쪽이에요. 전부 다. 다 고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월요일부터 보다시피 자, 제조업 구매 지수 이거 중요하죠. 얼마만큼 이제 괜찮아지는지. 요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올라가면 좋거든요. 중국은 올라가야지 얘네가 리오프닝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내려와 줘야 돼요. 자, 47.5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더 좋다고 봐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좀 더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요 정도 있고 저걸로 크게 가다 보다는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연준 이사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발언하는 게 되게 있어요. 긴축에 대해서 발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이거는 긴축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발언을 하겠지만 이게 얼마만큼 지난주에도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효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로 세게 말하는지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이제 시작이에요. 자, 여기 자, 고용 보고서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2월 달치가 나오게 되고요. 원래는 얘네랑 ADP 쪽, 자, 이쪽 졸트 쪽이랑 ADP 쪽을 갖다 합산하는 게 이제 마지막 고용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저게 먼저 나와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 싶으면은 그 다음날은 언제야? 수요일 날 이제 ADP 쪽 이제 비농 부분에서 이제 고용이 조금 보여집니다. 자, 요 정도 이제 3월 달 거 이제 살짝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웬만치가 좀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서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좀 볼만한 게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저는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고용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요거 신규 실업 청구 수당 요거 지난주에 좀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양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 나와봤자 20만에서 조금 낮거나 조금 높거나 요 정도일 거여가지고 일주일 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냥 요걸로 또 분위기 한번 잡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게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금요일날 저 모든 앞전 데이터들 다 통틀어가지고 나오는 게 자 여기 실업률 요거다. 그리고 요거다.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3월 달 거 이제 완벽하게 통으로 나온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요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하나 또 보자면은 그 시간당 임금.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게 시간당 임금이 계속 떨어져 줘야 돼요. 시간당 임금이 좀 떨어져 주면은 임금이 고용이 조금 양호한 듯 하더라도 임금이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 그래서 일을 더 한 거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만큼 고용 시장이 메말라 간다는 거거든요. 시간당 임금이 떨어진다는 거는 굳이 비싸게 사람을 안 사도 되니까 시간당 임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용이 이제 탄탄하지 않다. 이 정도가 보여지고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여건들이 웬만해서는 전부 다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천천히 잘 때려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면은 경기 침체를 갖다 크게 겪지 않고도 빠져나갈 수 있고 반대되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금융 쪽이 만약에 큰 게 뭔가 터진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거는 이제 정말 안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금요일 날 나오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역시나 이 데이터들이 다음 주도 금요일 우리 국장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매번 이렇게 금요일 날 나오니까 이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날 우리가 적용받지 못하고 주말 다 지난 다음에 맨날 갭 뜬 다음에 출발한 다음에 또 월요일 또 무너지고 요거 맨날 패턴 반복이거든요. 지금 월요일마다. 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좀 좋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지난주 PC 양호했었고 미증시도 괜찮았으니까 다음 주 되게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2500포인트를 갖다 넘어서 주느냐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넘어서 안착하는지 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는 있어요.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가 시작한 다음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자 요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금요일 안에 봤을 때 2500포인트 안에 여기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향은 확실히 조금 전환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이제 2500에서 버텨가면서 2600까지 움직이는 모습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 그 은행권에서 뭐 별일만 안 터진다면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봤을 때 웬만한 데이터들 되게 잘 나와야 돼요. 실업률 쪽, 고용 쪽 계속 데이터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거든요. 고용 쪽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이 양호하게 나온다면은 분명히 다음 주 안착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시장은 양호해요. 아, 외국인 쪽 이거 말씀을 안 들었구나. 어디 갔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다 지난주에 나쁘지 않았어요. 지수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 6천억 그리고 뭐 2천억 그리고 굳이 매도 쳤다고 해봤자 뭐 쥐꼬리만큼 정리한 그 정도 수준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수급 자체도 되게 괜찮았어요. 외국인들 들어왔고 기관도 역시 괜찮게 들어왔어요. 이거 4천억 하라고 날린 거 있는데 뭐 한 이거 요거랑 요거 빼면 4천억이니까 어쨌든 간에 순매수였다. 나쁘지 않았다. 요 정도가 좀 보여지고요. 자,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좀 강하게 7천억씩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갑자기 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6천억 한번 끌어들였고 지난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기관 쪽은 당연히 어차피 한쪽에서 던지면 한쪽에서 받아줘야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었다.
근데 외국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선물부터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 요 정도가 좀 보여지네요. 뭐 굳이 콜옵션이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스닥은 굳이 안 보여드리는 게, 코스닥은 애매해요. 2차 전지 비중이 10% 이상이거든요. 지금 코스닥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걸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코스피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다른 지표들도 나쁘지 않고 이상한 것만 안 터지면은 다음 주 긍정적인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시장 좀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